벌써 1월도 중순인 걸 보니 시간이란 게 정말 빠르네요.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도 있는데 그러고 보면 2023년도 벌써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는 건가요? 그동안 안녕들 하셨습니까? 은빛인사 인사 올립니다. 올해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흥미진진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이라 아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책 제목은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사라진 것들이란 책입니다. 도서출판 노마드에서 펴냈으며 지은이는 이상화입니다. 이 책은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었으나 갑자기 사라진 것, 인류의 역사에 변화를 가져온 것, 미스테리한 것, 불가사의한 것 등 충격적인 사실이나 미처 몰랐던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그럼 바로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19금인 것 같군요. 함께 보실까요? 사라진 나폴레옹의 성기. 두말할 필요 없이 나폴레옹은 프랑스 전쟁 영웅이자 황제로서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런데 1821년 그가 죽어 장례를 진행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의 성기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아니, 황제의 성기가 없어지다니 그럴 수가 있을까? 나폴레옹은 약간 오동통한 땅딸보 스타일로 키가 작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의 실제 키는 167cm 정도로 당시 프랑스군의 평균 키가 164cm였으니까 오히려 큰 키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를 호위하는 근위대는 체격이 건장하고 대부분 키가 180cm 이상이어서 상대적으로 매우 작아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키보다 그를 따라다니는 악성 루머는 불임 등 성적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26세 때 6살이나 많은 연상녀이자 아이가 둘인 32세의 과부 조세핀과 결혼했다. 그녀의 첫 남편은 귀족 재력가였지만 프랑스 혁명 후 공포정치를 펼쳤던 로베스 피에르에 의해 반혁명 분자로 몰려 처형당했다. 하지만 웅대한 야망을 품고 있던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서 재력의 도움을 받으려고 결혼했다는 견해가 있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뒤를 이을 후손을 기대했지만 그들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다. 그 때문인지 나폴레옹은 폴란드의 20대 기혼 여성에게 끈질기게 접근해서 마침내 귀족 남편과 이혼시키고 정부로 삼았다. 더욱이 그녀는 1년 만에 나폴레옹의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조세핀이 나폴레옹은 불임이다. 내가 그와 잠자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잘 안다. 그의 정부가 낳은 아이는 절대로 나폴레옹의 아들일 수 없다. 라고 공개 발언을 했다. 조세핀의 질투심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나폴레옹은 불임이며 성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루머가 사실처럼 떠올랐다. 나폴레옹의 성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의 성기와 고환이 무척 작았던 것은 틀림없었던 것 같다. 아주 작은 성기는 그의 콤플렉스였다. 그래서 40대의 나이에도 성 경험이 없어서 성적 만족감을 모를 수밖에 없는 15세, 18세 황녀들과 결혼을 추진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의 해소할 수 없는 콤플렉스를 정복 전쟁으로 풀었다. 그리하여 훗날 역사가들은 나폴레옹이 자신의 성욕을 만족스럽게 표출했더라면 유럽을 휩쓴 전쟁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나폴레옹이 유배지 센트헬레나 섬에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끝내고 사망하자 그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영국의 저명한 의사가 부검했다. 그때 영국 의사가 나폴레옹이 너무 작은 성기를 보고 놀랐을지 모른다. 어찌됐든
영국 의사는 나폴레옹이 성기를 절단해서 나폴레옹의 고향인 코르시카 섬의 비그날리 신부에게 전해줬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비그날리 신부가 나폴레옹의 성기와 다른 유품들까지 함께 빼돌렸다는 주장도 있다. 그 뒤 100년이 넘도록 사라진 나폴레옹의 성기는 행방조차 알 수 없어 잊혔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1927년 미국 뉴욕의 박물관에 전시돼 다시 관심을 끌었다. 당시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그것을 보고 마치 가죽 구두꾼 도막 같았다고 보도했다. 바짝 말라서 쪼그라든 탓도 있지만 역시 무척 작았다는 이야기다. 뉴욕의 박물관에서 왜 팔기했는지 모르지만 1977년 뉴욕의 한 비뇨기과 의사가 그것을 $3,000에 매입했다. 그것의 유물 가치로 따지면 무척 헐값이었다. 하지만 가치가 폭등해서 2011년에는 $100,000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죽어서 이름뿐 아니라 성기까지 남겼다고 멋쩍게 웃었다고 한다. 이탈리아의 최북단에 토리노라는 큰 도시가 있다. 이곳에 유서 깊은 바티스타 성당이 있는데 흔히 토리노 성당이라 부른다. 1978년 이 성당에서 복원해오던 예수의 수위를 공개했다. 400년 만에 처음 공개된 것이어서 6주 동안에 제한된 공개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300만 명이 넘는 기독교 신자가 몰려들어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9일만 했다. 사실 토리노 성당에서도 당연히 예수의 수의 진품으로 소중히 여기며 수백 년 동안 보관해왔으며 진품이 틀림없기에 일반 공개까지 하게 된 것이다. 어찌됐든 예수의 수의 공개가 세계 각국의 매스컴에 크게 보도되고 축복받은 듯 열광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세계적인 화제가 되자 기다렸다는 듯 그것은 가짜 수의라는 주장을 여러 학자가 강력하게 얘기했다. 진짜설을 주장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수의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조사한 결과 당시 로마군이 사용하던 채찍에 맞은 흔적과 로마군이 사용하던 창에 찔린 핏자국 그리고 뭔가 무거운 것을 운반할 때 생기는 타박상의 흔적들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 남겨진 흔적들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었다. 진짜라는 주장에서 이탈리아 토리노 대학의 교수 주장이 크게 부각됐다. 그는 여러 자료를 통해 토리노 수의 주인공과 예수가 일치할 확률을 계산했는데 예수의 수의가 아닐 확률은 2250억 분의 1로 나타나 진품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2250억은 예수가 살았던 시대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들의 총 숫자라고 했다. 이러한 주장에 바티칸 교황청과 기독교인이 일제히 환호했다. 그러자 가짜설을 주장했던 학자들이 토리노 수의를 탄소연대 측정을 해보면 정확한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냈다. 그 전에도 탄소연대 측정을 하자는 건의는 여러 번 있었지만 교황청은 번번이 거절했다. 탄소연대 측정을 하려면 수의 일부분을 잘라내야 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작게 잘라내도 그것은 신성모독이라는 교황청의 거절 사유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다. 하지만 토리노 수의 진위 여부가 큰 화제였던 상황에서 마냥 거부할 수는 없었다. 더욱이 가짜일 확률이 무려 2250억 분의 1이라는데 자신감을 얻은 교황청이 수의에서 아주 작은 조각을 잘라내 미국 애리조나 공립대학, 영국 옥스퍼드 대학, 스위스 취리 폴리텍 대학 등의 연구진에게 나눠주고 진위를 가리게 했다. 1988년 10월 13일 오전 10시 마침내 토리노 성당에서 추기경이 참석한 가운데 세 대학 연구진이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세 대학 연구진은 수위에 사용된 세마포를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로 측정한 결과 토리노 수위가 제작된 연대는 예수의 수위가 유럽에서 처음 공개된 시기인 1260년에서 1390년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세 대학이 모두 같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결론적으로 토리노 수위는 진품이 아니라 위조품이라는 것이다. 그것으로 토리노 예수의 수위에 대한 진위 논란은 일단 마무리됐다. 히틀러는 자살했나 잠적했나?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유럽을 폐허로 만들고 수많은 젊은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며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시대의 악마 미치광이 독재자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독일의 히틀러에 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 그러나 그의 최후는 오늘날까지 미스터리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1945년 4월 30일 독일의 패배가 확실해지자 베를린의 지하 벙커에서 자살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진실성에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됐다. 그는 자살한 것이 아니라 감쪽같이 사라져 아르헨티나에서 여생을 마쳤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이어지고 있다. 과연 히틀러는 자살했을까? 아니면 살아서 잠적한 것일까? 히틀러의 죽음에 대한 조사는 공식적으로 2번밖에 없었다. 첫 번째는 소련군이 맡았다. 연합군의 일원이 된 소련이 베를린을 함락시키고 가장 먼저 입성했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조사한 것은 이해되지만 조사에 허점이 많았다. 말하자면 초동 수사가 허술했다. 아니면 많은 자료를 확보했지만 그것들을 숨기고 적당히 꿰맞춰 발표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은 2번째 연합군 측의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소련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연합군 측의 2차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련군의 조사를 토대로 한 연합군 측의 공식 발표는 신뢰성이 떨어져 온갖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히틀러가 자살한 시각이 1945년 4월 30일 오후 3시 30분경이었는데 그로부터 40여 분이 지난 4시 15분경에 히틀러를 목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들을 가득 채운 군 수송기가 급유하고 있던 베를린 템페르프 공항에서 통신병 등이 회색 제복을 입은 히틀러가 SS 고위 간부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주장은 히틀러가 유보트로 남미 아르헨티나에 상륙했다는 것이다. 유보트는 당시 독일이 자랑하던 무적의 최첨단 무기로 장거리 항해가 가능한 잠수함이다. 이 같은 주장은 베를린을 탈출한 히틀러를 태운 유보트의 함장이 쓴 유보트 977에 근거한다. 그는 그날의 일지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해군 역사상 가장 긴 항해였으며 우리는 터무니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는 살아있었다. 우리는 그를 은둔지로 데려다주고 있다. 이 내용은 히틀러가 살아있으며 유보트를 타고 아르헨티나에 상륙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개혁개방 후 러시아가 된 2000년 그들은 느닷없이 자살한 히틀러를 소각했다는 구덩이에서 그 당시에 발굴 보관해오던 히틀러의 두개골 조각을 공개했다. 그런데 이 또한 전문가들의 DNA 분석에 의해 히틀러가 아니라 젊은 여성이 두개골로 판명됐다. 2009년에 또 다른 전문가들이 분석했지만 역시 젊은 여성이 두개골로 판명됐다. 히틀러의 최후가 의심받는 그 밖에 여러 정황이 있다. 가장 먼저 조사를 맡았던 소련은 히틀러가 캡슐로 된 청산가리를 삼키고 머리에 권총을 쏴
자살했다고 발표했지만 히틀러의 측근들은 그가 성병으로 죽었다고 밝혀 사망 원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히틀러가 성병으로 고통을 겪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 미국의 전직 FBI 수사관을 중심으로 아르헨티나에서 히틀러의 생존 흔적을 추적하는 과정을 다큐멘터리 채널에서 시리즈로 방영하기도 했다. 그러한 추적의 결과인지 근래에 와서 매우 구체적인 증거가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다. 아직 살아있는 부하들이 증언을 토대로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 히틀러는 벙커에서 자살을 위장하기 위해 대역을 살해하고 곧바로 비행기를 이용해서 아르헨티나로 도주했으며 안데스 산맥 기슭에 숨어들어 여생을 편안하게 살다가 1962년 2월 13일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이것은 히틀러를 아르헨티나까지 태우고 간 비행기 조종사의 증언까지 확보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전쟁이 치열했던 당시 독일은 국경 근처에 수많은 터널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터널을 이용해 도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히틀러는 자살했을까? 아니면 잠적했을까? 지금까지 확실하게 밝혀내지 못한 것을 보면 그의 최후에 대한 미스터리는 영원히 미궁으로 남았을지도 모른다. 버뮤다 삼각지대, 그 공포의 미스터리. 버뮤다 삼각지대는 미국 동남부의 끄트머리 플로리다 해협과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버뮤다 섬을 직선으로 연결하면 삼각형이 되는 해역을 말한다. 이곳이 세계적으로 크게 부각된 것은 이 해역을 지나는 수많은 선박과 항공기 그리고 탑승했던 사람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아무런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기 때문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약 2,000척의 선박과 약 200대의 비행기가 감쪽같이 사라져 마의 삼각지대라 부른다. 도대체 왜 그런 불가사의한 현상이 벌어졌는지 끊임없이 과학적 조사를 실행했지만 만족할 만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 진실은 무엇일까? 미국의 유명한 예언가가 나서서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수많은 실종 사건이 일어난 지역은 고대로부터 전해지는 아틀란티스 대륙이 가라앉은 바로 그곳이다. 그 당시 뛰어난 과학기술로 개발된 에너지 발생 장치가 아직도 작동되고 있어서 물체들을 소멸시키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그것뿐 아니라 외계인의 소행이라는 주장, 그곳에 4차원의 공간이 있다는 등 온갖 주장이 나왔다. 좀 더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잠수부들이 직접 그곳의 바다 밑으로 들어가 탐사하면서 침몰한 선박들이 잔해를 발견하기도 했지만 미스터리 해결과 관련해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1970년에는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실종되기 직전 위기에서 벗어난 소형 자가용 비행기 조종사가 놀라운 체험을 공개해서 큰 관심을 끌었다. 3명이 탑승한 이 비행기는 바하마에서 플로리다로 향하면서 삼각지대의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는데 불현듯 반구형의 이상한 구름이 밀려오더니 어둠이 덮였다고 했다.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바짝 긴장하여 조종하고 있을 때 강렬한 성광이 쏟아지며 강렬한 소용돌이에 휘말렸다는 것이다. 그래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이상한 구름 속에 터널이 나타났고 20여 분 동안 필사적으로 비행한 끝에 터널을 빠져나왔는데 그때부터 비행기가 크게 흔들리며 각종 계기가 제멋대로 오작동을 했고 방향조차 가늠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얼떨결에 이상한 구름을 빠져나오게 되었는데 어느덧 플로리다 상공이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목적지 도착 시간이 평소보다 2배나 빨라서 무척 놀랐다고 했다.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설명해서 어느 정도 조종사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런데 1973년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2만 톤급의 노르웨이 대형 화물선이 32명의 선원과 함께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져 또다시 온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여러 과학자가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 지구 자기장의 변화가 원인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 지구 자기장은 20에서 25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지진이 일어나는데 버뮤다 삼각지대는 자기장이 불안정한 지역이어서 자기장에 의한 지진이 순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주위를 지나던 선박이나 비행기가 순식간에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장 변화설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다. 그러다가 1998년에는 깊은 바다의 메탄층이 원인이라는 새로운 견해가 나왔다. 깊은 바다 밑에는 메탄층이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붕괴하면 엄청난 메탄가스와 진흙을 분출하면서 상상하기 어려운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많은 과학자가 이 견해를 지지했다. 2010년에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과학자가 바다 밑의 갈라진 틈에서 거대한 메탄가스가 대량으로 발생하면 수면 위로 치솟아 팽창하면서 어마어마한 메탄 거품이 생긴다. 어떤 선박이라도 이 메탄 거품에 갇히게 되면 즉시 부력을 잃고 가라앉게 된다. 라고 밝혀 메탄가스설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다. 선박의 실종과 관련해서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랑이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버뮤다 삼각지대뿐만 아니라 어느 바다에서나 거대한 파도가 발생할 수 있는데 30m가 넘는 엄청난 거센 파도가 순식간에 덮치면 그곳에 휘말려 침몰하게 되고 선박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몸까지 부서지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견해도 버뮤다 삼각지대 미스터리에 대해 완벽한 해답이 되지 못해 오늘날까지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현상이 되고 있다. 결국 믿기 어려운 자연의 조화라고나 할까. 다행히 근래 와서는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선박이나 비행기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식은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책에서는 아주 많은 사라진 것들에 대한 미스테리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행복하고 편안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